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늙은 심장 한가운데를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오직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쥐어짜며 살아왔는데 내 살이 깎이고 내 뼈가 부서져도 그저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는데 돌아온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늘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4시만 되면 남들은 모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을 그 시간에 나는 어김없이 눈을 떠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문을 열고 나가면 칼바람이 얼굴을 찢을 듯이 불어왔고 고요한 동네에는 오직 내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도착하면 얼어붙은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얇은 신발을 뚫고 발가락 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겨울철 시장 바닥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대파와 배추를 다듬다 보면 손가락이 얼어붙어 이것이 내 손가락인지 얼음덩어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칼에 손을 베어도 붉은 피가 허연 얼음 위로 뚝뚝 떨어져야 내가 다쳤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름은 또 어땠습니까?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 속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을 가리고 숨이 턱턱 막혀와도 나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장사를 공치면 우리 아들들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사줄 돈이 없었으니까요. 남들은 나를 보며 참 독하다고 했습니다. 독하다, 예 맞습니다. 나는 참 독한 어미였습니다. 시장에서 소수점 몇 자릿수 돈을 아끼려고 머리를 조아리고 욕을 먹어도 그저 허허 웃기만 하던 미련한 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독해져야만 했을까요? 내 자식만큼은 이 징글징글한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하려고 남들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사람 대접 받으며 살게 하려고 오직 그 마음 하나로 내 영혼까지 다 갈아 넣었던 것입니다. 내 대학 못 간 한을 우리 큰아들이 풀어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든 내 몸뚱어리를 보며 그 귀하게 키운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엄마를 모실 형편이 안 돼.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시장 바닥을 뒹굴던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시커먼 피멍이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전부를 주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노모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정녕 부모의 희생은 자식에게 그저 당연한 의무였던 것일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만드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내 남편은 참으로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채 머리도 굵어지기 전에 나에게 커다란 가난과 두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을 보면서도 나는 당장 빌릴 돈 몇 푼이 없어서 큰 병원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네 작은 의원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차가운 방바닥에서 숨을 거두던 그 마지막 날,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장례식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사진 한 장 놓아두고 향 하나 피워둔 채 나는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가난한 과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장례를 끝마친 그날 밤 나는 휑한 방 안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어린 두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너희 둘은 굶기지 않고 키워내마. 그것은 자식들을 향한 맹세이자 내 스스로에게 거는 독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에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나는 하루에 3군데씩 전전하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남들의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새벽 청소를 했고, 낮에는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았으며, 밤이 되면 컴컴한 식당 주방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하도 오래 담가두어 겨울이 되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 진물이 흐르고 밤마다 뼈마디가 쑤셔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무릎은 물이 차올라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굶어야 했으니까요.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보면 버리기 아까워 몰래 비닐봉지에 담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것을 냄비에 넣고 끓여 아이들에게 고기 반찬이라며 건넬 때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부엌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짠지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며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버틸 힘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만 제 몸뚱어리가 부서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렇게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자식이라는 재단에 바치는 제물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미의 피눈물을 자식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만 가는 노모의 외로움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내 유일한 자랑이자 어두운 인생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놓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내 손을 잡으며 저 집 큰아들은 나중에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며 칭찬을 건넬 때마다 나는 밤마다 이불에 얼굴을 묻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유일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이 지독하고 컴컴한 가난의 터널 끝에도 어쩌면 환한 희망이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온 날, 나는 기쁨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은 절망을 먼저 느껴야 했습니다. 눈앞에 찍힌 등록금 고지서의 숫자는 내가 시장 바닥에서 몇 년을 꼬박 굴러도 모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 뒤로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슬픈 현실이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낡은 화장대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손때 묻은 작은 손수건에 겹겹이 쌓인 빛바랜 금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결혼할 때 내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내 평생의 유일한 사치이자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쌀독이 비어갈 때도 몸이 아파 약한 척, 못 지어 먹을 때도 이것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목숨처럼 지켜온 반지였습니다. 나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들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반지를 팔아야겠어요. 미안해요. 금은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웠습니다. 반지를 넘겨주고 몇 장의 지폐를 손에 쥐었을 때 내 심장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마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바람은 가차없이 불어왔고 내 텅 빈 손가락은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허전하고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에서 왜 반지가 사라졌는지, 그 등록금 봉투에 엄마의 평생의 약속과 눈물이 얼마나 무겁게 담겨 있었는지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추억마저도 기꺼이 팔아치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내 자랑이었다면 작은아들은 내 가슴에 박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몸이 약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열이 오르고 골골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고열로 신음하며 헛소리를 할 때면 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어두운 밤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의자는 내 안방 침대보다 더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아이의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 올려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해가 뜨면 쉴 틈도 없이 다시 시장 바닥으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나에게 사치이자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독 작은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다급하게 찾아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분 수납 먼저 하셔야 다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머니 속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걸리는 것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의 약값을 치를 돈조차 내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그 환한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존심 같은 것은 내동댕이 친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내일 시장에서 장사해서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양만이라도 짓게 해주세요. 제발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가련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내 온몸을 찔러왔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100번 1000번 내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밥값을 더 줄였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2끼, 나중에는 하루에 오직 단 한 끼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얻어온 시래기 국물에
물을 한 대접 붓고 펄펄 끓여서 그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배가 고파서 위장이 꼬여올 때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굶주림을 참아냈습니다. 내 배는 줄일지언정 자식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배불리기 위해 스스로 굶주림을 선택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한 그릇의 시래기 국물 뒤에 숨겨진 어미의 뼈저린 희생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무정하게도 참으로 빨랐습니다.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들들은 어느덧 자라 장성했고 각자 좋은 짝을 만나 장가를 가고 내 품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의 간부가 되어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작은아들은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내 작은 임대 아파트는 점점 더 차갑고 고유한 요새처럼 변해갔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걸려오던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은 얼굴만 잠깐 비추고는 뭐가 그리 바쁜지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바빠서 먼저 가볼게. 다음에 올게. 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철컥하고 들리면 넓지도 않은 집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식들이 남기고 간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휑한 거실에 홀로 앉아 먹다 남은 차가운 반찬을 입에 밀어 넣으며 나는 괜히 텔레비전 볼륨을 목이 터져라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도 들려야 내 귀를 찌르는 이 지독한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벽에 걸린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지, 잘 살고 있으니까 바쁜 거지, 괜찮다. 엄마는 정말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긴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날이 허다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늘 그 자리에 가구처럼 가만히 서 있을 줄 압니다. 부모도 외로움을 느끼고 부모도 살쭉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자식의 온기가 그리운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자식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인생의 황혼기에서 가장 뼈저린 외로움과 마주한 노모의 슬픈 독백은 이제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슴을 쥐어짜며 외로움을 달래던 나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맞아가며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워내느라 정작 내 몸뚱어리가 썩어 들어가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려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발밑이 바닥으로 꺼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어하는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나는 그대로 차가운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방이 허연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사이로 의사가 내 머리맡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몸의 뼈마디와 오장육부가 오랜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해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해서 아주 오랫동안 정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 아픈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또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오직 그 걱정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뒤늦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큰아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 섞인 피로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내 침대맡에 서서 깊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쉬더니 내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애들 학원비 때문에 등골이 휘는데 병원비 꽤 나오겠네요.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작은 아들 역시 내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은 채 방관자처럼 먼 산을 바라보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 차라리 요양병원이 낫지 않아? 거기가 비용도 덜 들고 간병인도 다 알아서 해준다던데. 자식들의 그 냉정한 대화가 내 귓전을 때릴 때마다 나는 차라리 이대로 눈이 감겨 다 시신이 되어 나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조차 자식들에게는 커다란 죄가 되는 현실 앞에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허연 이불깃만 손으로 꼭 쥐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자식들 인생에 조금이라도 짐이 될까봐 아픈 것조차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늙은 부모들의 처절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어미의 미어지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야기는 점점 더 가슴 아픈 파국으로 흘러갑니다. 병원에서 쫓기듯 퇴원한 뒤 나는 자식들의 부축도 없이 홀로 쓸쓸히 낡은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병실보다 더 차갑고 가혹하게 나를 반겼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째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곰팡이를 피우며 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서글픈 먼지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 걸음 뗄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며칠 뒤 찾아온 아들들의 냉혹한 방문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윽고 큰아들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더는 한계야 형편도 안 되고 엄마를 매일 와서 돌볼 수도 없잖아.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 많으니까 거기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 요양원이라는 그 단어가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옛날 노인들이 말하던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늙고 병들었다고 이제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사회의 구석진 곳으로 치워버리겠다는 자식들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붙잡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집에서 밥만 축내지 않고 조용히 숨만 쉬고 살 테니 제발 나를 이곳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니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입술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부득부득 우겨서 자식들의 앞길에 돌을 던진다면 그건 어미가 아니라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 나를 만류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자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컴컴한 방 안에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신음소리를 밖으로 내며 오열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어들 때까지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추위를 견디며 키운 내 자식들이 늙은 어미를 버리려 한다는 그 배신감이 내 온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자식들의 손에 의해 등 떠밀려가는 차가운 요양원 시설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부모의 전 생애를 바친 대가가 어째서 이토록 시린 버려짐이어야 하는지 세상의 모든 자식들에게 묻고 싶어지는 밤이었습니다. 결국 약속된 날이 왔고 나는 요양원으로 떠나기 위해 평생 살던 집의 문을 마지막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평생의 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한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퍼가 고장나서 옷핀으로 대충 고정해둔 그 먼지 쌓인 가방 안에는 시장 갈 때 입던 낡은 속옷, 몇 장과 하루라도 안 먹으면 숨이 차오르는 약봉지들, 그리고 내 평생의 가장 거대한 비밀이 담긴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초라한 가방 구석,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통장에 어떤 피와 눈물이 새겨져 있는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지요. 그 통장은 내가 수십 년 전 새벽 시장 바닥에서 배추 꼬랑지를 다듬으며 번 돈밤새도록 남의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으며 번 돈 단돈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모아 안 먹고 안 입고 내 몸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며 눈물로 채워 넣은 통장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장가간 후에도 나는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자식들에게 거액의 병원비 부담을 지우게 될까봐, 혹은 내가 죽은 뒤에 내 장례비조차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노령연금까지 10원 한 푼 쓰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은행 창구에 굽은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 손때 묻은 지폐 몇 장을 건넬 때 은행 직원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왜 한 푼도 안 쓰시고 이렇게까지 돈을 모으세요? 그때 나는 쩍쩍 갈라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원래 그런 거래요. 내가 조금만 굶고 참으면 우리 자식들이 덜 힘들잖아요. 그거면 장땡이지요. 자식들은 나를 요양원에 밀어넣으며 자신들이 부모 부양의 의무를 피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들에게 마지막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 내 마지막 숨통을 쥐어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으면서도 그 자식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부모의 눈물겨운 준비를 세상의 자식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지금까지 1편부터 8편까지였고 9편부터 15편까지 이어집니다.